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총 16만 8천 명.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이 땅으로 돌아오는 입양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벨기에 여성과 미국 남성 두 입양아가 서울에서 만나 결혼하고 정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우리가 떠났던 곳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렸던 곳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나탈리 베르토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고 자란 29세 여성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벨기에에서 자랐지만 태어난 곳은 한국 서울입니다. 생후 11개월 때 벨기에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거든요. 제 양부모님 피에르와 소피 베르토 부부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따뜻하고 헌신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교육도 최고 수준으로 받았어요. 브뤼셀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랐는데 제 방에는 항상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부족함도 사랑의 결핍도 아니었어요.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동양인 얼굴, 갈색 눈동자. 제 외모는 분명 한국인이었지만 제가 말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초콜릿과 와플이었고 제가 듣는 음악은 서양 팝송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나탈리, 너는 어디 출신이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벨기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물었죠. 아니, 원래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원래는? 원래라는 게 뭐죠?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기억나는 모든 순간이 벨기에에서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은행에서도요.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자동으로 너는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양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알려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한국 문화 행사가 있으면 데려가 주셨어요. 브뤼셀에는 작은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가끔 그곳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한인 커뮤니티에 가면 사람들은 저를 한국 사람으로 대했지만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도 익숙하지 않았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반대로 벨기에 친구들과 있을 때는 완벽하게 어울렸지만 거울을 보면 저만 다른 얼굴이었죠. 저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울증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감정이 입양아들에게 흔한 증상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정체성 혼란이라는 전문 용어도 있더군요. 하지만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 생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보냈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버린 걸까? 대학에 진학해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왜 그 전공을 선택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도 국경을 넘나드는 삶,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 자신이 두 문화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학 시절에는 다양한 국제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브뤼셀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돕는 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좋아했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퇴근 후 혼자 있을 때면 그 공허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제가 왜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생모가 어떤 분이었는지 직접 알고 싶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양부모님께 상처를 드릴까 봐 두려웠거든요. 제가 한국을 찾아간다는 게 양부모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 출생 기록을 찾아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탈리, 내 과거를 아는 것은 우리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엄마와 아빠는 항상 네가 언젠가 이 여행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우리는 내 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제 여정을 지지해 주시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셨습니다. 몇 달간 준비를 했어요. 한국어 기초회화를 유튜브로 조금 배우고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아침 양부모님이 배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내가 어떤 것을 발견하든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찾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바꿀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요.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를 걸어나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이 제가 태어난 땅입니다. 발밑에 이 땅에서 저는 처음 숨을 쉬었고 첫 울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너무 낯설었어요.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천장은 끝없이 높았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두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사방에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기호 덩어리일 뿐이었죠. 영어 표지판을 찾아 입국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광이요. 그는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도장을 찍어줬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땅에서 처음 나눈 대화였습니다. 짐을 찾아 나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 넓은 도로, 깨끗하게 정돈된 가로수길. 브뤼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두었어요.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추천받은 곳이었는데 입양인들이 자주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양옆으로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3층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한국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탈리 씨 맞으세요? 그녀는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짐 풀고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홍대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나라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몸 어딘가에는 이 땅의 DNA가 흐르고 있을 텐데 전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첫날 밤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었고 낯선 소리들 때문에 계속 깼어요. 새벽 2시쯤 되자 거리가 조금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몇몇 가게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잠들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8시쯤이었는데 이미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방향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을 시켜봤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This one, please.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빠르게 김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어릴 때 먹던 음식 같은 익숙함은 없었어요. 그저 처음 먹어보는 외국 음식 같았습니다. 며칠간 저는 관광객처럼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에 가서 한복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걸었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정말 거대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 멀리 보이는 산들.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제 자리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명동에도 가봤고 인사동에서 전통찻집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번화한 거리도 걸어봤어요. 모든 곳이 인상적이었지만 어디에서도 저는 관광객일 뿐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저를 보고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제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제 행동과 태도는 명백히 외국인이었나 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 장벽이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은 알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어가 통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행정 절차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구청에 갔는데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여권 사본, 사진, 신청서, 거주지 증명서. 직원분은 친절했지만 영어가 서툴렀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으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고 며칠이 걸렸어요.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필요한 서류가 많다고 했어요.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은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나라였지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벽이 높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혼자 낯선 거리를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다른 여행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단기 관광객이라 금방 떠났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주변에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는 여기 속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에 이메일 알림이 왔어요. 입양인 지원 단체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입양인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입양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한참 그 메일을 들여다봤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낯선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외로웠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다니엘을 만나게 되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그 남자를요.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약속 장소인 이태원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좁은 언덕길을 올라가니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태원은 서울에서 가장 국제적인 동네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고 여러 나라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나탈리 씨죠? 이메일로 연락 주신 분. 어서 오세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임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부터 50대로 보이는 여성까지요. 출신 국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진행자가 한 명씩 소개해 주었어요. 미국에서 온 제시카,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스웨덴에서 온 에릭, 호주에서 온 사라.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나탈리입니다. 벨기에에서 왔고 생후 11개월에 입양되었어요. 일주일 전에 서울에 왔고 제 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임은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고 서로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저는 아직도 왜 저를 보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생부모를 찾았지만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외국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렇다고 미국에 돌아가면 거기서도 저는 아시아인일 뿐이고요.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었죠. 저 역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조용히 한 남성이 앉았어요. 저는 그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진지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처음 왔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어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해요. 저는 나탈리예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왔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다니엘과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도 저처럼 생후 1년 안에 입양되었고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항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얼굴인데 영어만 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상하게 봤어요. 미국에선 아시아인 취급받고 한국에 오니까 외국인 취급받고요. 정말 웃긴 일이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벨기에에서는 중국 사람이라고 불렸고 한국에 와서는 외국인이라고 불리죠. 저는 도대체 뭘까요? 다니엘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둘 다예요. 그리고 동시에 둘 다 아니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지도 몰라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천천히 헤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저는 카페 밖으로 나와 함께 걸었어요. 날씨가 좋았고 해가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다니엘이 물었어요. 아니요. 같이 먹을래요? 이 근처에 괜찮은 한식당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았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다니엘은 한국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조금요. 몇 달 전부터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요.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그와 이야기하는 게 정말 편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생부모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서예요. 그게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지만 제 안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우려면 제 시작점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 그를 봤는데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탈리, 우리 서로 도와요. 이 여정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다면? 만약 생부모가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만약 이 모든 게 헛된 희망이라면? 그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다니엘과 저는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는 저보다 2달 먼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기관에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입양기록 보존 기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혼자 가기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몰라서요. 결국 단순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나탈리. 너는 이걸 위해 여기 온 거야. 다니엘과 지하철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준비가 된 건지 아닌 건지.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2023년 4월 12일 오전 10시 우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입양기록 보존기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회색 빌딩이었고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조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계신 직원분께 방문 목적을 말씀드리니 3층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니엘도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3층에 내리니 긴 복도가 나왔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양아들의 사진, 양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공항에서 떠나는 사진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걸었어요. 모두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로 떠난 아이들이요. 기록 보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이 지긋한 여성 직원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죠?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29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담실로 안내되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신청서를 꺼내주셨어요. 먼저 기본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입양기관 이름, 양부모 정보 등이요. 다니엘이 먼저 펜을 들었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저는 다니엘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그는 집중해서 쓰고 있었지만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도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분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직원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이 좀 복잡하네요. 생모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몇 주는 걸릴 거예요.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니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직원분이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기록이 있게 해주세요. 타이핑 소리가 멈췄어요. 직원분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있네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생모님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 있어요. 이름, 나이, 주소. 물론 30년 전 정보라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직원분이 잠시 멈추셨어요. 편지도 하나 있네요. 편지라고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직원분이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한참을 찾으시더니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받을 수조차 없었어요. 다니엘이 대신 받아주었습니다.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직원분이 편지를 펼치셨어요.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먹물이 번진 곳도 있었어요. 아마 눈물이었을 거예요. 직원분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읽어주셨습니다. 나의 딸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써야만 할 것 같아서 쓴다. 너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영원히 모를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결정을 했단다. 나는 22살이고 미혼모야. 이 사회에서 나 혼자 너를 키우기엔 너무 힘들어. 하지만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언젠가 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때 엄마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편지를 듣는 동안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9년 동안 품었던 의문, 왜 나를 버렸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였던 거예요. 제 생모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니엘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직원분도 눈시울을 붉히며 티슈를 건네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생모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직원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30년 전 주소는 있지만 지금도 거기 사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원하시면 추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성공 확률은 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 편지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이었어요. 제가 사랑받았다는 것, 버려진 게 아니라 보내진 거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관을 나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탈리, 축하해요. 당신은 답을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기록이 거의 없대요. 생모 정보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니엘, 괜찮아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영원히 모를 거예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다니엘, 당신 편지를 듣고 나니까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당신 어머니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낸 거였을 거예요. 기록이 없는 건 어쩌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채 아이를 보내지는 않아요. 당신도 사랑받았어요, 다니엘.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탈리, 우리 서로의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 둘 다 뿌리를 찾으러 왔지만 어쩌면 진짜 가족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우리 가족이 되어요.
그날 밤 한강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기로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건 분명했어요. 그날 이후 다니엘과 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국을 알아갔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전통 가옥을 구경했어요.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동대문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 다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한국에 왔거든요. 이미 한 달이 훌쩍 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벨기에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안정적인 직장, 익숙한 친구들, 양부모님. 하지만 제 마음은 이곳에 남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다니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탈리,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한국에 남고 싶어요. 여기가 집 같아요. 내 평생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정확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다니엘.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비자 연장, 일자리, 집, 언어. 특히 한국어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다니엘이 제안했습니다. 어학당에 등록하는 건 어때요? 학생 비자로 전환하면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물어봤는데 가능하대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학당을 알아보고 비자 전환 절차를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너무 충동적인 건 아닐까?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저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벨기에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나탈리, 어떻게 지내니? 엄마, 저 한국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탈리,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한국 생활이 쉽지 않을 거야.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멈추셨어요. 그 남자 얘기를 해줄래? 다니엘이라고 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내 목소리에서 느껴져. 너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는 정말 저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도 입양아예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요. 처음으로 제 아픔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탈리,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사랑과 인생 결정은 다른 거야. 네가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건지 구분해야 해.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없었다면 그래도 한국에 남고 싶었을까? 답은 그렇다였어요. 다니엘은 제가 한국에 남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였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 뿌리를 느꼈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국어가 들릴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확신해요. 한국에 남고 싶어요. 다니엘과 함께든 혼자든 저는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해봐, 나탈리. 내 인생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비해.
돈은 충분히 있니? 계획은 세웠니?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어머니는 실용적인 조언들을 해주셨고 필요하면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저는 한국에 남을 거예요. 이곳에서 제 삶을 시작할 거예요. 며칠 후 다니엘과 저는 함께 어학당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시내 여러 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중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등록 절차는 복잡했지만 입양인 지원 단체에서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학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들었어요. 저는 벨기에에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고 양부모님이 보태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우리는 학생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학생 비자로는 주당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집을 구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니엘이 제안했어요. 같이 집을 구하는 건 어때요? 룸메이트로요. 경제적으로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같이 사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우리는 아직 연인 사이도 아니었고 친구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각자 방을 쓰는 거예요. 다니엘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전세, 월세, 보증금.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게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어 못하면 안 돼요. 외국인은 보증인이 필요해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함께였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찾아다녔고 마침내 홍대 근처의 작은 투룸 빌라를 찾았어요. 낡았지만 깨끗했고 가격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계약을 하는 날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에 정착한다는 실감이 났어요.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설렘, 두려움, 희망, 불안.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다니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나탈리.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학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희는 레벨 테스트를 받았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최하위 반이었습니다. 한글을 읽는 것조차 서툴렀으니까요. 반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러시아. 모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배워야 했고 매일 숙제가 싼덤이었습니다. 발음도 어려웠어요. 받침소리, 격음과 평음의 차이. 저는 몇 번을 반복해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어요. 다니엘은 저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더 오래되었고 독학으로 기초를 다져왔거든요. 하지만 그도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문법이 까다로웠습니다. 조사, 어미 변화, 존댓말 체계. 서양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복습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서로 문제를 내며 공부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 문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은 점점 커졌어요. 학비, 집세, 생활비. 돈이 빠르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저축한 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이대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일자리를 찾았어요. 이태원의 한 미국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당 20시간, 주로 저녁 시간에 일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입양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비영리 단체를 소개받았습니다. 입양인 지원 활동을 하는 곳이었는데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무급이었지만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다른 입양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주 2회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체 대표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탈리 씨, 저희가 입양인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어요. 영어판이 필요한데 번역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정의 사례비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오전에는 어학당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각자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숙제를 했어요. 주말에는 빨래, 청소, 장보기. 일상적인 일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은 아침형 인간이었고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편이었고 저는 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은 타입이었죠. 작은 차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나탈리, 설거지 좀 제때 해줄 수 있어요? 매번 제가 하게 되네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저도 바쁘다고요. 번역 일에 봉사활동에 학교까지. 당신만 바쁜 줄 알아요? 우리는 처음으로 다퉜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아침에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각자 나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습관도 사라졌어요. 각자 편한 시간에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학당에서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밤새 공부했어요. 하지만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저는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어렵고 돈도 부족하고 다니엘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그때 다니엘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험 어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니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탈리, 우리 얘기 좀 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 갔어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설거지 같은 사소한 일로 화낼 게 아니었는데.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느끼는 스트레스, 두려움, 외로움에 대해서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민해졌나 봐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싸우지 말아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서로를 아껴야 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누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시간 보내기. 간단한 규칙들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외부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어학당 성적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경제적 압박은 여전했어요. 어느 날 저는 양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한 걸까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나탈리, 쉬운 길과 의미 있는 길은 다르단다. 너는 지금 의미 있는 길을 걷고 있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엄마는 네가 해낼 거라 믿어.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조금씩 늘었고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역 일도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다니엘의 식당 일도 시급이 올랐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사이에 생긴 감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였던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니엘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그의 목소리가, 그의 존재 자체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숨겼어요. 혹시 거절당할까봐, 혹시 우리의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어학당 1년 과정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공부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학생 비자는 연장할 수 있었지만 영원히 학생으로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결정했어요. 저는 일을 찾아볼 거예요. 더 이상 양부모님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정규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번역 일은 불규칙했고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었어요. 정규직을 찾아야 했습니다. 입양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력서를 돌렸고 몇 군데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첫 번째 면접은 외국계 기업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한국인을 찾는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었죠. 면접관은 친절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업무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비슷했어요. 제 학력과 경력은 괜찮았지만 언어 장벽이 문제였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한국 시장을 이해하느냐, 한국어로 보고서를 쓸 수 있느냐 같은 질문에 막혔어요. 몇 달간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저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점점 절박해졌어요. 집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니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나탈리, 우리 미국이나 벨기에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포기하자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울컥했어요. 안 돼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요.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비자도 곧 만료되었고 연장하려면 재정 증명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어요. 며칠 후 저는 입양지원단체의 김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김 대표님은 따뜻하게 들어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탈리 씨, 한국에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입양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김 대표님은 몇 가지 옵션을 알려주셨어요. 입양인은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비자로는 취업 제한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입양인을 우대하는 기업들도 있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어요. F-4 비자. 우리 이걸 신청하면 돼요. 다니엘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신청하는데요? 우리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신원 조회서.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F-4 비자 신청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벨기에와 미국에 있는 양부모님께 부탁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어요. 입양기관에도 연락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주 후 우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받았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담당 직원분은 친절하셨어요. 입양인이시군요. 고국으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주 후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F-4 비자를 받아들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어요. 우리 해냈어. 이제 제대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F-4 비자를 받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였습니다. 취업 기회가 넓어졌고 사회 보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한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정규직이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어요. 저도 입양 지원 단체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영어 마이너스 한국어 통역과 번역, 그리고 신규 입양인들을 위한 가이드 역할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우리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 되어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친구 이상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관계는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다니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웃음소리에 행복해졌습니다. 그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걱정이 되었고 그가 힘들어하면 제 일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저를 친구로만 생각한다면? 만약 제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면? 우리는 함께 사는 룸메이트였고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다니엘을 사랑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의존일까?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가져서 서로밖에 없어서 생긴 감정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탈리, 자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기장을 덮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니엘이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나탈리,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데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헷갈려요. 우리가 친구인 건 알아요. 하지만 요즘 당신을 볼 때마다 친구 이상의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고백인가요?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확신이 안 서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생긴 착각인지. 우리는 둘 다 외롭잖아요. 한국에서 서로밖에 없고요. 혹시 이 상황 때문에 감정이 착각된 건 아닐까 걱정돼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같은 처지라서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생긴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렸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명확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저도 확신을 갖고 싶어요. 당신은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는 대신 각자 시간에 나갔고 저녁도 자주 따로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각자 다른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어학당에서 사귄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 미국에서 온 제시카. 그들과 카페에 가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다니엘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다니엘도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회식이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났어요.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갔을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건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다니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지만 집에 돌아와 다니엘이 자기 방에만 있으면 외로웠어요.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이 너무 넓어 보였고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다니엘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다니엘, 얘기 좀 해요.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깨달았어요. 지난 2주 동안요. 뭘요? 이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원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어요. 다니엘의 눈이 커졌어요. 나탈리.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다니엘. 확신해요. 이건 의존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다니엘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지난 2주가 지옥 같았어요. 당신이 집에 있어도 함께 있지 못하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이게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천천히 제게 입맞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제 첫 키스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인이 된 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새로운 설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니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길에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데이트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고 남산에 올라가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우리 결혼할까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직장 생활도 점점 안정되었어요. 저는 입양인 지원 단체에서 일하면서 많은 입양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어요. 다니엘을 만났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단체에 새로운 입양인이 찾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25살 여성 에밀리였어요. 그녀는 생후 6개월에 입양되었고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1년 전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에밀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찾는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도왔어요.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 연장을 도왔고 집을 구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에밀리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나탈리,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겠을지 몰라요. 에밀리를 돕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도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 거예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사회 시스템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대표님이 저를 불러 제안을 하셨어요. 나탈리 씨, 우리 단체에서 입양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 온 입양인들을 도와주는 거죠. 나탈리 씨가 리드 멘토를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인데. 김 대표님이 웃으셨습니다. 나탈리 씨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양인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 새로 온 입양인들을 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실용적인 정보를 나누고 감정적 지지를 제공했어요.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 어떻게 은행 계좌를 만드는지, 어떻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배우는지. 저희가 힘들게 배운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저희도 1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한국어 한마디 못했고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살고 있고 일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멘토링을 하면서 저희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는 한국 전통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국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스웨덴에서 온 안나는 한국 역사에 매료되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제이크는 한국 스타트업에 취업해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입양인으로서 한국에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거라는 걸요. 우리는 한국과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두 언어를 모두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멘토링 모임에서 한 입양인이 물었어요. 나탈리, 다니엘,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 정착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다니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비결은 간단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니엘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나탈리, 우리 결혼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지금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직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다니엘.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포옹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에서요.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행복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룸메이트가 아니라 연인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니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며칠 후 다니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탈리, 우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말해봐요. 우리 결혼할까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식 프로포즈예요? 다니엘이 웃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다니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였어요. 우리 둘 다 F-4 비자 소지자였고 한국 국적은 아니었거든요. 국적 회복 신청을 할까요? 다니엘이 제안했어요. 김 대표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입양인은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할까? 다니엘이 말했어요. 나탈리,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이제 다시 여기로 왔어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국적 회복 절차를 시작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받고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걸렸지만 마침내 승인이 났어요.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을 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다니엘도 주민등록증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집에 온 거네요. 다음 단계는 결혼 준비였어요.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어요. 한옥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다니엘이 좋아했어요. 완벽해요.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온 걸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북촌의 한 작은 한옥을 예약했습니다. 날짜는 3개월 후로 잡았어요. 양부모님들께 소식을 전했어요. 벨기에 양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나탈리 정말 축하해. 우리 딸이 결혼을 하다니. 결혼식에 꼭 갈게. 다니엘도 미국 양부모님께 연락했어요. 아들 정말 기쁘구나. 우리도 한국으로 갈게. 내 결혼식을 놓칠 수 없지. 생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다니엘이랑? 네, 3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려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아, 정말 축하한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엄마도 결혼식에 가도 될까?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물론이에요, 어머니. 꼭 오세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한복을 맞춰야 했고, 음식을 정해야 했고, 하객 명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다니엘과 함께 하나하나 결정을 내리는 게 행복했거든요. 꽃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음식은 한식으로만 할까요? 아니면 양식도 섞을까요? 음악은 어떤 걸 틀까요? 우리는 매일 저녁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청첩장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하객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양부모님과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는 영어로요. 청첩장 문구를 쓸 때 저는 오래 고민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다니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는 거 어때요? 두 입양인이 한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청첩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두 사람이 다시 한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 태어난 곳에서 하나가 되려 합니다.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축하해요. 꼭 갈게요. 따뜻한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가끔 불안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니엘을 볼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요. 어느 날 밤 다니엘이 물었어요. 나탈리 무서워요? 뭐가요? 결혼이요. 평생을 함께한다는 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 함께 왔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팀이에요. 평생 팀이에요. 결혼 준비와 함께 저는 생모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세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작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은아, 너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 어느 주말 어머니가 저를 시장에 데려가셨어요. 엄마랑 같이 장 보자. 네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줄게. 저는 어머니 뒤를 따라 전통시장을 걸었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어요. 생선 파는 아주머니, 채소 파는 할머니, 떡 파는 가게. 어머니는 익숙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을 보셨어요. 이 배추 싱싱하네. 이거 주세요. 고등어 2마리만 주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장바구니를 들려고 하자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들게. 넌 그냥 구경해. 하지만 저는 계속 따라다니며 어머니를 도왔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네가 좋아하잖아.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는지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네가? 요리를? 네, 다니엘한테 해주고 싶어요.
한국 음식을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이렇게 해. 저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서툴렀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타. 중불로 해. 간은 이 정도면 돼. 어머니의 손길은 능숙했어요. 평생 요리를 해오신 손이었습니다. 찌개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맛봐봐. 어때?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다니엘한테 해줄 수 있겠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요리 배웠어요. 김치찌개요. 다니엘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저한테 해줄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재료를 사서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간이 너무 세거나 불 조절이 안 되거나 몇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시도했고 점점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먹을 만한 김치찌개를 완성했어요. 다니엘에게 내놓았을 때 그가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나탈리,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거짓말 아니죠? 진심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다니엘이 계속 먹는 걸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남편에게 먹이다니. 뭔가 한국 아내가 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어머니께 자주 요리를 배웠어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다니엘도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며 회식 문화를 배우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녔습니다. 나탈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미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올랐어요.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보는 서울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다니엘에게 말했대요. 다니엘 씨, 이제 거의 한국 사람 다 됐어요. 한국어도 잘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다니엘이 그 말을 저에게 전하며 웃었어요. 기분이 묘해요. 좋으면서도 이상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직장 동료가 나탈리 씨,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2년 반 정도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진짜 한국 사람 같은데요. 그 말이 저를 기쁘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외국인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외국인 같을 때도 있었어요. 한국어 억양이 이상하거나 문화를 이해 못할 때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지은아, 너 동생들 만나볼 생각 없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생들이요? 응. 너한테 남동생 둘이 있잖아. 준호랑 민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동생들한테도 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동생들. 저한테 진짜 동생들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로요.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다행이다. 사실 걱정했어. 네가 싫어할까봐.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가족이 더 생긴다는 게 너무 기뻐요. 며칠 후 어머니가 동생들에게 저에 대해 말씀하셨대요. 처음에는 둘 다 충격을 받았지만 곧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누나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만남은 다음 주 일요일로 정해졌어요. 일주일 내내 저는 긴장했어요. 다니엘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그냥 당신 자신이면 돼요. 일요일이 되었어요. 저와 다니엘은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큰 동생이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 동생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예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 나는 나탈리아. 너희. 누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누나구나. 이 사람들의 진짜 누나구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말했어요. 저는 다니엘이에요. 나탈리 약혼자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식탁으로 안내하셨어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앉아서 편하게 얘기하자. 우리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벨기에는 어때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그 질문이 물꼬를 텄어요. 저는 벨기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초콜릿, 와플, 작은 거리들, 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브뤼셀. 동생들은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누나, 한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정말 잘하시는데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직 서툴러요. 어학당에서 배웠어요. 아니에요. 진짜 잘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준호는 대학생이었고 경영학을 전공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군대를 갓 전역했고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무슨 일 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제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입양인 지원 단체에서 일한다고 저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을 돕는다고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시네요. 멋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자랑스러웠어요. 동생들이 저를 멋있다고 생각한다니요.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가끔 눈시울을 붉히시면서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걸 보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사실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딸을 보냈다는 거요. 엄마가 항상 슬퍼 보이셨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혼자 우시는 걸 몇 번 봤어요. 특별한 날, 아마 누나 생일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말 못한 게.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있잖아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색함은 거의 사라졌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민수, 너 이렇게 귀여웠어?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민수 어렸을 때 정말 개구쟁이였어요. 맨날 말썽만 피웠어요. 민수가 항변했어요. 형도 그랬잖아.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말 동생들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너희 정말 동생들 같아. 준호가 물었어요. 누나, 이상해요? 처음 만났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오히려 자연스러워.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누나, 다음에 또 만나요. 자주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연락처 교환해요. 카톡하고 싶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준호가 속삭였어요. 누나, 우리 가족이 된 거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응, 우리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니엘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동생들이 저를 받아들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입양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동생들과 함께 자랐을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추억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나탈리, 괜찮아요? 다니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아쉬워요. 함께 자라지 못한 시간들이요. 다니엘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제 두 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양가족, 그리고 한국의 친가족. 양쪽 모두 제 가족이었어요. 그게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누나, 주말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볼래요? 저는 기뻐서 바로 답장했어요. 좋아. 민수도 불러. 그렇게 우리 남매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동생들이 어렸을 때 추억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랑 놀이공원 갔던 거 기억나? 응, 그때 민수가 롤러코스터 타고 울었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추억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그걸 눈치챘나 봐요. 누나, 미안해요. 우리끼리만 옛날 얘기해서.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당연한 거야. 너희는 함께 자랐잖아. 하지만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나,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 만들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날부터 우리는 의식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등산도 가고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게임방에도 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남매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달 전쯤 양부모님들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저희 양부모님은 벨기에에서, 다니엘 양부모님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양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나탈리, 우리 딸. 저도 어머니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양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다니엘의 양부모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다니엘, 나탈리 정말 축하한다. 저희는 양부모님들을 호텔로 모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서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양부모님들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나탈리가 왜 여기 남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양부모님들과 생모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만남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두 어머니가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 식당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했고 잠시 후 생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제가 손을 들자 어머니가 우리 테이블로 오셨어요. 그리고 양부모님들과 마주 섰습니다.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양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서툰 영어로요. 생크유. 포. 네털리. 생모님도 서툰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생크유. 포. 아에이아이싱 허웰. 두 어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둘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였으니까요. 제가 통역을 했어요. 생모님이 말씀하세요. 나탈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양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나탈리는 우리 삶의 축복이었어. 그 말을 한국어로 통역하자 생모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키울 수 없었던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식사 내내 두 가족은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저를 통해 소통하며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생모님께 말씀하셨어요. 나탈리는 항상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그녀가 이곳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니엘의 양부모님도 생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들도 나탈리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양어머니가 생모님께 선물을 건네셨어요. 작은 액자였는데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나탈리가 자라는 모습이에요. 당신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모님이 액자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헤어질 때 두 어머니가 다시 한번 포옹을 나눴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둘 다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이제는 연결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탈리, 내 생모를 만나니까 마음이 놓인다. 좋은 분이시더구나. 우리가 네가 여기 남는 걸 반대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 너에게는 여기에 뿌리가 있으니까.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저는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 모두 사랑해요. 결혼식 며칠 전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저는 혼자 한국에 왔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두 가족이 있고 동생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다니엘이 제 옆에 앉았어요. 뭐 생각해요? 그냥. 지난 시간들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죠? 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나탈리, 후회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요. 이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다니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한강,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었어요. 우리 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곳,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곳.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가을의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맑은 하늘, 선선한 바람, 그리고 막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며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어요. 네, 그냥. 긴장돼서요. 한복을 입을 때 양어머니와 생모님이 함께 도와주셨어요. 두 어머니가 함께 제 옷 매무새를 만져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아름답구나.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생모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무 예쁘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한복은 전통 신부 한복이었어요. 분홍빛 저고리에 붉은 치마,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준비를 마치고 한옥으로 향했어요. 북촌의 작은 한옥이었는데 가을 단풍으로 둘러싸여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입양인 친구들, 직장 동료들, 어학당 친구들. 모두 우리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에밀리가 달려와 말했어요. 나탈리, 정말 아름다워요. 피에르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뒤쪽에는 조용히 앉아 계신 생모님, 준호, 민수가 보였어요. 앞쪽에는 양부모님들이 앉아 계셨고요. 제 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양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다니엘이 전통 홀레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파란 두루마기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전통 혼례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어요. 큰 절을 올리고 서약을 나누고 술을 마셨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한국에서 태어나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오늘 그들이 태어난 이곳에서 하나가 됩니다. 서약을 할 차례였어요. 다니엘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탈리,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당신은 제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혈연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택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저도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요. 우리는 키스를 했고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양부모님들, 생모님, 동생들,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어요. 먼저 양부모님들과 찍었고 그 다음 생모님과 동생들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찍었어요. 양어머니와 생모님이 양쪽에 서시고 저와 다니엘이 가운데 섰어요. 양아버지, 다니엘의 양부모님, 준호, 민수. 모두가 함께 한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어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세요. 그 사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 될 거예요. 피로연 시간이 되었어요. 전통 음식과 양식이 섞인 뷔페였는데 모두 맛있게 드셨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탈리,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피에르도 말했어요. 나탈리, 다니엘, 두 분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에요. 입양인으로서 한국에 정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되찾고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누나, 정말 축하해요. 누나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부,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해가 저물고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저와 다니엘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한옥 마당 한쪽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나탈리, 우리 해냈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정말로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때는 모든 게 불확실했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해요. 그리고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어요. 결혼 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기혼 여성이었고 다니엘은 제 남편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주말에는 집안일을 함께하고 가끔 동생들이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에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고 기혼자로서 다른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나탈리 씨,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아직 한국어도 서툰데? 아니에요. 결혼도 했고 한국 가족도 있고 완전히 정착하신 거예요. 입양인 지원 프로그램도 점점 커졌어요. 제가 도왔던 입양인들이 하나둘씩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영어학원에서 정규 강사가 되었고 제이크는 스타트업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탈리, 덕분에 저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길을 따라 걸었더니 저도 행복해졌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입양인들끼리 비공식 모임도 계속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태원이나 홍대에 모여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20명이 넘게 모이게 되었어요. 모임에서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이번 달에 승진했어요. 저는 한국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드디어 생모를 찾았어요. 기쁜 소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힘든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직도 적응이 어려워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배타적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었어요. 생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고 자주 전화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더 가르쳐 주셨고 저는 어머니께 영어를 조금씩 가르쳐 드렸어요. 엄마도 영어 배우면 벨기에 갈 때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벨기에 가? 정말? 네, 언젠가 엄마를 데려가고 싶어요. 제가 자란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정말 행복해. 네가 돌아와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줘서. 저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준호, 민수와도 자주 만났어요. 이제는 정말 남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진로 상담을 하기도 했고, 민수는 저에게 한국 최신 유행을 알려주곤 했어요. 누나, 요즘 이 노래 대박이에요. 민수가 음악을 틀어주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비록 가사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즐기는 시간이 좋았어요. 다니엘도 동생들과 친해졌어요. 가끔 셋이서 축구를 보러 가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부, 이번엔 제가 이겼어요. 민수가 자랑하면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질 수 없지. 양부모님들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셨어요. 결혼식 이후 몇 달 만이었는데 이번에는 관광이 목적이었어요. 저희는 양부모님들을 모시고 한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도 가고 경주에도 갔어요. 양부모님들은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셨습니다. 나탈리, 이 나라가 내 뿌리구나. 정말 아름답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저도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말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여행 중에 양부모님과 생모님이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훨씬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통해 통역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탈리가 어렸을 때 정말 활발했어요.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맨날 뛰어다니고 노래하고. 생모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 말에 모두 웃었어요. 저는 양쪽 어머니를 닮은 거였어요. 유전자와 환경, 둘 다 저를 만든 거였죠. 양부모님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양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나탈리,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엄마가 안심이 돼.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 그럼 엄마도 행복해. 다니엘 잘 만났고 생모님도 만났고 동생들도 생겼고 네가 완전해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완전했어요. 더 이상 뿌리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개의 가족, 2개의 나라, 그리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희 입양인 커뮤니티는 점점 커졌어요. 입소문을 타고 SNS를 통해 전 세계의 입양인들이 저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입양인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도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와 다니엘은 퇴근 후 시간을 내서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제안했어요. 나탈리, 우리 블로그를 만드는 건 어때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의 경험, 실용적인 팁, 한국 생활 정보. 모든 것을 담았어요.
F-4 비자 신청 방법, 한국에서 집 구하기, 한국어 공부 팁, 입양 기록 찾는 법. 저희가 힘들게 배운 모든 것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반응은 뜨거웠어요. 댓글이 쏟아졌고 공유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 정말 도움이 돼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몇 달 후 블로그를 보고 실제로 한국에 온 입양인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저희를 찾아왔고 저희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숙소 구하기, 행정 절차, 한국어 공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어요. 캐나다에서 온 사라는 말했어요. 나탈리, 다니엘, 덕분에 저도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블로그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호주에서 온 마크도 고마워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왔더니 저도 해낼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들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열기 시작했어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카페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20명, 30명이 되었어요. 모임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보만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외로워요. 저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생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와 다니엘은 우리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희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한국어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늘어요. 생모를 찾는 건 쉽지 않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걸 보며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저희가 겪었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직장에서도 저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팀장으로서 더 많은 입양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은 7명이 되었고 더 많은 입양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탈리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3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저도 뿌듯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3년 전 저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것 많은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일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입양인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그는 팀장이 되었고 한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탈리,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가 종종 말했어요. 그러게요.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길 잃은 사람들 같았는데 어느 주말 우리는 준호, 민수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북한산이었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준호가 말했어요. 누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낯선 나라에 와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저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누나가 자랑스러워요. 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누나가 얼마나 멋진지.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제 아내니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도시, 그곳이 이제 우리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선택한 곳,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곳.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다니엘이 옆에 있고 석양이 강물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3년. 정말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긴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제 자신을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3년 전 저는 혼자였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게 맞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생모가 있고 동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물론 여전히 서툴지만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으로 일하며 다른 입양인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이 덜 겪도록 돕는 일이죠. 매일 보람을 느낍니다.
나탈리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정체성이에요. 3년 전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벨기에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둘 다예요. 벨기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에요.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죠. 그게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요. 뭐 생각해요? 다니엘이 물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냥 지난 3년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여요. 정말 많이 변했죠. 저는 당신 만나기 전에는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하고 벨기에로 돌아갔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아요.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나탈리, 후회해요? 다니엘이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절대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여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생모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동생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 뿌리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웃어요. 저도요. 이곳에 온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결혼한 건 두 번째 최고의 결정이고요. 저도 웃습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는 한국에 온 거죠. 그래야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웃어요. 그리고 다시 석양을 바라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다니엘,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물어요. 다니엘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해요. 물론이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함께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한국에, 서울에, 한강공원에. 함께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봐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 충격,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정체성 혼란. 하지만 모두 극복했어요. 다니엘과 함께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입양인들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저희의 경험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저희가 보여준 길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에밀리가 말했어요. 나탈리, 당신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에요. 당신이 해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다니엘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나탈리, 우리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물론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함께라면요. 함께라면. 다니엘이 반복해요. 맞아요.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 집으로 향해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평범한 한국 부부로 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사는 평범한 부부니까요. 하지만 우리만 아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두 입양아가 태어난 땅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다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함께 꾸민 공간이고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이죠. 배고파요? 다니엘이 묻습니다. 네,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당신이 만든 거 먹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갑니다. 생모님이 가르쳐주신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해요.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에요.
다니엘이 부엌 문에 기대서서 저를 지켜봐요. 나탈리, 당신 정말 한국 아내 같아요. 저는 웃습니다. 저는 한국 아내예요. 그리고 벨기에 딸이기도 하고요. 둘 다예요. 다니엘이 동의해요. 그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찌개가 끓는 동안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봐요.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제는 자막 없이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저는 다니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편안하고 따뜻해요. 이게 바로 집이라는 느낌이에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죠. 다니엘, 사랑해요. 제가 조용히 말해요. 저도 사랑해요, 나탈리. 그가 대답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어요. 말없이 편안하게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이고 부엌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3년 동안의 여정 끝에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거였어요. 집, 가족, 사랑, 그리고 평화.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갑자기 말해요. 기다려진 거였어요.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도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제 손을 꼭 잡아요. 맞아요. 모든 게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입양된 것도, 다른 나라에서 자란 것도,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아요.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요. 양부모님께, 생모님께, 다니엘에게,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모든 순간들에게요. 이것이 바로 저예요. 나탈리. 벨기에에서 자란 한국인. 두 나라, 두 문화, 두 가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살며 다른 입양인들을 돕는 사람. 저는 완전해요. 더 이상 뭔가 결핍된 느낌이 없어요. 과거의 저는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모든 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저와 다니엘의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진짜 경험이에요.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입양인이든 뿌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이든요.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두려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길은 반드시 열려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다니엘을 만났고 친구들을 만났고 가족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입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에요.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죠. 둘 다 제 진짜 어머니예요. 한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해요. 빠르게 발전했고 현대적이고 역동적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점도 있고 적응해야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삶이잖아요? 완벽한 곳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제 뿌리를 찾았고 사랑을 찾았고 목적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래요. 혹시 입양인이신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두 문화를 이해하고 두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고 계신 분들께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생모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설령 찾지 못하더라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기록을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를 모른다고 해서 현재를 살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에요. 한국 사회에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입양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동시에 한국인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이 나라의 일부예요. 양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제가 뿌리를 찾는 걸 응원해 주셔서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생모님께도요.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지만 그 결정 덕분에 저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제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줬어요. 평생 함께 할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나탈리예요. 벨기에에서 자란 한국인, 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기다려진 거예요. 어딘가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